주택 공급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가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비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전세 사기 영향도 있어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서울의 가격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12만 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지구에서 모두 10,000호 주택에 대해 착공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보석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선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진술을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삼성전자의 신형 휴대전화 출시를 앞두고 사기 판매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에서 이른바 성지점 등이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나 선택 약정 할인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대상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무덥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권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 30에서 100mm 예상되고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일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 주식시장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4.86% 올랐죠. 그런데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급등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부진이 요인으로 꼽히던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 빅5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자, 과연 하반기에도 비슷한 현상 이어질지 상반기 국내 증시를 대장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반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는 듯합니다. 매수자 수 추이를 보여주는 매수 우위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수세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집값 동향도 살펴봅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윳돈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늘어나서 여윳돈이 많아진 걸 수도 있고요. 네. 쓰던 것을 좀 줄여서 씀씀이를 줄여서 여윳돈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공개한 1분기 자금 순환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순자금 운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순이 붙잖아요.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보험, 연금 이런 준비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자금에서 대출금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자금 운용액이라고 하는데 뭐 경제 주체별로 이런 여윳돈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분기에 가계나 이런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을 보니까 77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네. 전 분기와 비교를 하면 47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의 여윳돈이 50조 원 가까이 한 분기 만에 늘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같은 기간 그런데 가계의 소득 증가율 또 지출 증가율을 보니까 소득 증가율은 2%가 늘었고요. 가계의 지출은 4.5%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출 증가폭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들어온 것보다 쓴 게 더 많아졌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종합을 해보면 1분기에 가계의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여윳돈은 늘어난 거죠. 이유를 살펴보면 이 가계가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좀 덜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여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 1분기까지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 뭐 신규 분양이라든지 이런 건물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여윳돈으로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쁠 게 없겠죠. 왜냐하면 가계 여유 자금이 은행들의 예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실제 금융기관 예치금 전분기 18조 4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5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가계는 뭐 여윳돈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반대였습니다. 가계의 경우에는 이제 순자금 운용액이 많이 늘어서 여윳돈이 꽤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정부는 이제 전 분기에 그 순자금 운용 부분이 8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니까 50조 5천억 원의 순자금 조달로 전환이 됐어요. 네. 조달로. 그러니까 자금 순환에 관한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이 순자금 조달 규모가 최대치로 늘어난 겁니다. 순자금 그 조달 금액이 양의 값이다. 이 플러스 값이면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한 즉 새로운 자금 유입이 기존의 부채를 갚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1분기의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집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 영향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 이를 위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1분기에 국채 발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면 차입이 좀 덜했을 텐데 네. 세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집행은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국채 발행이나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영향이 이런 1분기에 순자금 조달이 최대치로 늘어나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네. 정부는 그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은 제한적인 네.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네.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그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회의 후에도 이런 질문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서울 수도권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네.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 지금 가계대출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 많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게 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사실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네. 부분이 있고 현재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매매 가격을 보면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지금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택 매매 수요가 강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대부분의 집값 전망에 대한 이유를 찾자면 공급 부족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주택 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물량이 풀리게 되면 해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1만 가구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입지도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가시화된다면 이런 공급 불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언제 공급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올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6천 가구 정도 물량이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본청약. 했고요. 네. 또 서울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 올해 입주 물량, 올해나 내년 물량을 보면 장기적인 평균 물량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도 했어요. 2만 가구 정도 지금 신규 택지 개발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엿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만에 좀 꽤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3.4%. 영향일까요? 3.4%요? 네. 2,800원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영향이고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 에 삼성전자가 통과했다는 소식이 네. 오늘 오전에 국내 한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곧바로 반응을 했고 장 초반부터 3% 넘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삼성전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죠. 네. 부인을 했음에도 지금 주가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런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 송재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CTO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와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죠.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라 통과가 기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언제 퀄 테스트, 품질 검증 테스트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그 제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네. 네, 가품이 연간 11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짝퉁 규모가 세계적으로 97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11조 960억 원. 네.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더 많겠죠. 네. 이렇게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게 같은 해에 전체 수출액에 따져보면 1.5%가 이 짝퉁 규모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어요. 51%.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북, LG전자 같은 경우는 TV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품이 많았고 네. 다음으로는 의류, 화장품, 잡화, 게임류 순이었습니다. 네,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위조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던가요? 네. 홍콩이었습니다. 홍콩? 네. 네. 홍콩이 사실 짝퉁을 많이 파는 국가로도 이미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6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네. 다음이 또 다른 중화권 국가 중국이 다음을 이었고 미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영국, 대만 순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짝퉁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리지널 제품, 정품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죠. OECD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짝퉁 제품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 손실이 61억 달러,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네. 2차, 3차 영향도 있는데 일자리 감소, 정부 세수에도 손실을 끼치는데 일자리 상실분은 13,800여 개, 세수 측면에서는 15억 7천만 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OECD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짝퉁 제품들을 걸러내고 단속하는 데도 AI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 도입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올 상반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준 반면 우리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국내 12대 그룹 시가총액이 요동쳤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기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총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지난해 증시를 부양했던 2차 전지가 이제 부진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의 시총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대장주들은 약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한때 그 국민주로 꼽혔던 이른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자, 이런 대형주들의 급등 급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 상반기 대형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하반기에 우리 증시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반기 국내 증시하면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네, 상반기 국내 증시 흐름 특징을 먼저 좀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가 이제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부진했다라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네. 딱 한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요?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증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코로나 전의 고점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네. 이제 확 밀렸다가 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갔지만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코로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니까 3천을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그 3천 밑에 있다라는 것을만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지금 매일 거의 거침없는 하루하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일본 증시마저도 네.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제 일본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조금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도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쪽에 투자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수와 무관하게 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올 상반기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던 게 이제 인공지능 바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인공지능 테마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몇 차례 이제 산업혁명을 겪었는데 네, 네. 일부 지금 경제 평론가 분들께서는 이에 비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산업혁명에 비견.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좀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을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인공지능인데 지금 의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그때의 알고리즘과 지금의 알고리즘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알파고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챗 GPT가 나왔어라는 건데 네. 그때 당시 알고리즘을 우리 하드웨어가 컴퓨터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아, 네. 이거를 뒷받침해 준 게 엔비디아의 GPU고요. 네. GPU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대역형 메모리. 예,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원래 알고리즘 그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이 챗GPT를 얘기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우리도 다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먼저 치고 나왔다. 네. 그 다음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공개를 한 거죠. 이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준비를 안 했었다라면 지금 구글만 독주겠지만 네,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지 때를 않는 기다리고 거죠. 있었던 예, 거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제가 경기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음식점 중에서 경쟁을 하는데 한 군데서 신메뉴를 내놓으면 네. 다른 데서는 그 메뉴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니까.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나던 안 나던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방향성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가 결국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를 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를 늘어야 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무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늘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 그 연구하셔야 되는 대학 교수님들도 네. 인공지능 GPU를 못 구해가지고 그 인공 연구를 제대로 못한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줄 서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불난 호떡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떡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호떡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기 때문에 호떡 네. 파는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 또 이것을 굴리기 위해서 전력과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산업의 흐름을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산업혁명에 비견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와닿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컸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내 12대 그룹의 그 시가총액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예, 가장 우리나라 이제 상반기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 12대 그룹의 시가총액을 보면 네. 1,495조에서 1,564조로 대략 한 4.6% 정도 올랐습니다. 시총 예, 액수가. 시가총액이 네. 12대 그룹만 보게 된다면 네, 네. 가장 많이 늘은 게 HD 현대중공업 그룹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수와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네.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일렉트로닉,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상장함으로써 네.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조금 논의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대신 그 신규로 IPO를 하지 않은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SK그룹입니다. 네. 무려 37%가 올랐으니까 시장은 대략 한 5% 많이 쳐도 5% 올랐는데 SK그룹은 37%가 시가총액 늘었으니까 역시 SK 하이닉스의 무서움이 여기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네. 현대차 그룹하고 방산과 관련된 한화 그룹하고 해서 둘 다 한 20% 이상 시가총액이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네. 안타깝게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3.4%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지금 이 격차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로 불리는 네카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시가총액이 10조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부진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LG그룹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포스코도 그렇죠. 예, 예. 네. LG나 포스코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 이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차 이제 휴유증이다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캐즘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 새로운 산업이 갑자기 모두에게 확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얼리 어답터 분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분들이 먼저 그런 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우리가 약간의 이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대중화로 가려면 네. 최소한 40~50%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단계를 아직 못 넘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편할까 또 안전할까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단계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운 단계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상반기 대세 상승기를 보인 종목이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네. AI 관련주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큰 종목 SK 하이닉스 이런 것만 주목하지만 네. 보면은 뭐 다른 아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삼화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인공지능 하면 HBM이라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와 관련된 파생되는 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우리가 HBM과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가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재미삼아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휴대폰 하루 충전량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구글이 쓰고 있는 서버의 전력량이 어떻게 됐냐면 네. 프랑스의 1년 사용량입니다.
그만큼 전력이 엄청나게 구글이 얼마 쓰는 양이 프랑스 1년. 프랑스가 지금 1년에 쓰는 양, 그러니까 쓰는 양이 프랑스 1년 쓰는 양하고 똑같습니다. 구글 1년 쓰는 게 양이, 프랑스 전체 1년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잭슨 황이라든지 우리가 네, 많은 젠슨 황이라든지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나중에 전력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네. 그렇다라면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송배전, 네. 전선 이런 수요들이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가 또 노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개선까지 맞물리게 된다라면 인공지능 하나, 그러니까 제가 산업의 혁명과 비유하다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관련된 건 다 거의 그렇죠. 다 그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시총 1위 삼성전자만 코스피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못 올랐다고 올랐죠.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글로벌 수주가 늘어나거나 또 기업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 섹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짚어볼까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큰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방산업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그 유럽발 네. 수주 잔고가 있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 이제 막대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여기 조금 가벼운 걸로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불닭. 이제 음식료하고 식음료, 그다음에 네.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네. 화장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 화장품 기준의 1등은 프랑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여성분들은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아주 뭐 프랑스 화장품 무슨 분 막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프랑스 화장품 뭐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된다면 네. 아직까지 부동의 일이 자리를 붙이지 못했습니다만 네. 서로 앞서고 뒤치다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을 1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프랑스가 미국 입장에서 네. 해외 화장품 수입액을 봤을 때 수입하느냐. 네. 프랑스가 그동안 부동의 1등이었는데 네. 두 달을 우리 한국 제품에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한번 바꾸면 그걸 꾸준히 쓰게 되는 거죠. 나한테 맞아. 맞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쓰게 되고. 쓰게 되는 거. 너 써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 네. 우리가 라면 냄새 밤에 누가 라면을 끓인다 그 냄새 못 참죠. 아유, 전 드라마보다 라면 나오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음식료와 화장품이 수출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 거기에 토착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 탱크 한 대 팔고 배 한 척 파는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만 화장품과 음식료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 저변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가장 농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입맛을 사로잡았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 초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잖아요. 약간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 전체적으로 상반기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도입한다라고 그랬을 때 네. 증권가에서는 약간 색안경을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부 개입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그렇죠.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자유를 맡기는 게 좋고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본이 이런 프로그램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네. 이걸 도입한다 그랬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요 시각을 지금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요거를 정확히 해서 그때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이 네. 싱가포르 아야를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외국인들 똑같이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부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네. 이건 인위적이다.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걸 보니까 다이어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라고 와이프한테 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3개월에 10kg를 빼면 와이프가 뭘 해줄게. 네. 그럼 10kg를 빼는 게 아니라 네. 뭘 안 해줘도 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뒤까지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 네. 우리가 뭘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을 키우는 거니까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어찌됐든 후속 조치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네. 차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세부안이 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네. 것들에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잘 잡은 것 같고 네. 그 또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라든지 저기 보험주들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늘어가 있는 상태고 네. 주가도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수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네. KB금융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렇고 증시도 이제는 정부의 어떤 진심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 밸류업 관련주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 그 배당이 네, 늘어난다라는 배당률. 측면에서 네.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거, 뭐 많이 오른 거, 시총이 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4몇 %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 주식 잔고를 들여다보면 파란불이 쫙 들어와 있으면 더 속상하거든요. 남이 벌었다 그러면 그게 누군 더 힘듭니다. 도대체 누군 벌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업종이 그만큼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권에서 다닐 때 네. 이렇게 만약에 대세 하락기에는 네. 고객분들 항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 측은지심이니까. 네. 근데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증시가 올라가는데 네. 내 계좌는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오, 이제 네. 진짜 보고 배가 아픈 거죠. 네.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게 2차 전지겠죠. 네. 2차 전지가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더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호재성 그나마 재료들이 나옴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 의외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올라가지만 못 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철강이었습니다. 화학철강? 예, 네. 화학철강 같은 경우도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 그러니까 화학철강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라는 면들이 좀 크고 네. 중국도 지금 과잉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의 공통점을 그나마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인공지능 경기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좋은 화장품과 이것은 지금 이제 그들이 새롭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화학철강 2차 전지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사이클이 우리나라 네. 경제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타는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률 부분 전망치는 약간 높여잡긴 했습니다만 상반기만 놓고 봤을 네, 때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은 네.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주의 있게 좀 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활로를 미국에서 새롭게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빠지고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이런 미련 내지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손실 회피를 예. 하고 싶은지 그냥 손절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카카오가 처음에 2020년에 시가총액과 네. 지금 또 카카오라는 이름을 똑같이 있는데 네. 둘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2020년에 카카오는 한 집에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다 분가했어요.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때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네이버의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도 네. 가장 돈 잘 버는 마다들을 지금 분가시키려고 하죠. 네. 웹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과거의 카카오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에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많은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묻는 게 네이버 카카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니네 앞으로 뭘로 돈 벌래? 네. 근데 그 답을 아직 투자자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카톡을 쓰고 있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걸 보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주가고 네. 이를 통해서 무언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노력한 게 지금 네이버가 클로버엑스라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을 하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이거가 나오면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라고 돈을 벌기에는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 좀 내주세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관심을 가져가면은 좀 성공 투자가 될지. 네. 하반기 때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이고요. 대선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TV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분의 정책이 서로 극과 극이니까 후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미국에 좀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방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유심히 지켜보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지금 50% 이상으로 좀 됐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일단 지금 상반기 것이 이어지냐라고 보면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투자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탄하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으면 의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우리가 언급드렸던 지금 이제 HBM이라 GPU는 속도전이거든요. 네. 누가 빨리 이것을 투자하느냐인데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전력 인프라는 이게 수주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발전소가 생긴다라면 환경평가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조정을 받았던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IESET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집값이 좀 상승세라고들 다들 이렇게 네네네.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 주간 집값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월 1주차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2시간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도 또 올랐네요. 서울이 이제 0.2%까지 갔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7월에 0.2% 7월 말 정도에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약간 당겨졌어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제 0.2% 정도 왔고요. 우리가 이제 0.2%라고 하면 아니 집값이 0.2% 가지고 무슨 난리야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그럼 4주를 합하면은 0.8이니까 이게 거의 1년이 1%. 52주니까요. 52주를 곱하면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럼 10억 아파트가 11억 올라가는 속도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10%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0.12를 무시할 게 아니네요. 무시할 게 아니고 네. 0.2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서울 이야기고요. 이번 주는 이제 수도권 지역들도 이제 좀 전이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가 0.07%였는데요. 이번 네. 주는 0.1%, 네. 0.03%포인트. 이 정도면은 상승폭이 좀 많이 확대가 된 양상이고 지방은 이제 지난주가 마이너스 0.05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 지방은 0.01%포인트 하락폭을 축소를 줄였다. 했습니다. 하락폭을 축소했는데 일단 지방과 수도권 지역은 일단 온도 차이는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오르는 쪽이고 지방은 내리는 아직은 쪽이고. 지금 하향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전세 가격도 서울은 0.2% 이제 매매와 전세가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 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아파트 거래량도 뭐 얼마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 거래량도 맞습니까? 좀 제법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제가 3월 거래량만 하더라도 이제 4천 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3월, 4월, 5월 3개월 연속으로 4천 건이 넘었습니다. 네. 4천 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1년까지 많이 올랐고요. 2022년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조정이 됐는데 2021년에 이제 5천 건에서 많게는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았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4천 건이 나온 적이 없는 숫자인데 네.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나왔고요. 6월이 중요한데 6월 통계는 이제 한 달이 잡히니까 7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지켜봐야 되는데 벌써 3,90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6월은 그냥 5,000건 훌쩍 뛰어넘어서 네. 6,000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2021년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때 수준까지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거래량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단순히 몇 개 거래가 튀는 거래가 아니라 네. 매매 가격 변동률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좀 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주요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짚어봤는데 수요가 확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많이 축소될 거라는 것 때문에 사는 쪽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또 불안한 게 이게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네. 저는 심리 게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게임 이론도 있듯이 공급이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데 서울이 공급이 갑자기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불안한 건 이제 올해만 불안하면 괜찮은데 이게 몇 한 년 3년 후에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일어간 물량, 착공 물량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럼 집값도 이제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서울에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요. 네. 최근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전화 받는 주요 내용을 보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네.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면 2020년, 2021년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이게 지금 좀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러다가 그때처럼 또 막 미친 듯이 올라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수요자들의 양상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아니고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거나 1주택자들이 팔고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집값 상승기 때 이제 조정을 멈추고 상승기 때는 보통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는 건 네. 일반적인 상승장 진입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상승장 진입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조정장의 반등이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에도 이제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엘스 같은 경우는 27억이 이제 최고점이었고요. 잠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실 엘스가 27억이 최고 가격이었는데 봄만 하더라도 뭐 23억, 24억이었는데 최근에 25억 7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인기 단지들 위주로 전고점에 가까이 회복을 되고 있는데 이게 네. 폭등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2021년 가격입니다. 네. 지금 2021년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폭등의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뉴스에서 보면은요. 강북도 이제는 분양가 평당 5천만 원 시대 네네. 뭐 이렇게 하면 네. 아니 언제 5천만 원까지 왔어. 강남에 가장 비싸서 얼마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도 한 그 정도 수준의 분양을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강북이 이 정도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불안할 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또 정확히 봐야 될 게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 건 사실입니다. 1년 네. 전보다 한 25% 정도 네. 올라갔는데 건축비 뭐 인건비 다 오른다고 올라갔죠. 해서요. 올라갔는데 이제 강남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강남 원펜타스 이제 아마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6,700 3.3제곱미터당 6,700 정도인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은 분양가가 아파트가 마포거든요. 네. 마포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공덕 1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정도,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정도로 나온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엄청난 고분양가는 아니고 신축의 새 아파트 분양인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오니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있겠죠. 2027년에 입주한다면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새 입주년도 아파트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리고 강남 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강남과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주변 시세에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심리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서울 아파트 그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 이런 네네. 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것도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일단 KB부터 한번 볼 텐데요. KB는 매수자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네. 100 아래로 가면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네. 지금이 이제 6월이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보다는 한참 아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100 이하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47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전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추세를 봐야 되는 게 네. 12월 1월이 26 정도였거든요. 26? 20대 네. 머물러 있다가 이게 네. 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심리가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게 100을 보자면 여전히 100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폭등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한 달 전이 90.5%였는데 현재 93.9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0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심리에 달려 있는데 이게 심리가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우리 집값 올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매물을 내놨다가 이제 전화가 오면 이거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매물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사람 마음이 똑같죠.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명이 이제 집을 보러 가게 되면 부동산들은 이제 집주인한테 확인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전화 3통을 받는 겁니다. 내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내놨는데 전화 3통을 받으면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죠. 이거 네. 분위기가 달라지나?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매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물 양상을 보면 한 달 전이 84,000건 정도였습니다. 네. 서울이 84,578건이었는데 지금 8만 건으로 4.5% 정도 줄었다고요. 매물이 네. 줄어들었고요. 경기도도 4.1%. 수도권 지역들도 3.6%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매물이 줄어드니까 또 불안한 수요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려는 움직임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공급 부족 우려가 좀 있고 또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불안 요소가 있어서 네네. 이제 좋은 사두면 좋을 것 같은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서울 아파트 하니까 우리 전국 방송 다 들으시는 건데 네네. 서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또 서울이 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빼놓고 할 수는 없어서 이게 서울에서 예. 이제 불이 번지느냐 네. 번지지 않느냐가 지금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울만 오르고 이제 끝날 것 같으면 뭐 저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처럼 또 지방으로 또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이제 불길이 번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불안감이고 이제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결국에는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에 네,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추석 지나고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대와 다르게 또 뭐 금리 인하 폭이 크다든지 뭐 이렇게 더 단행이 된다면 현재 분위기가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제 네. 생각에는요 이게 폭등장으로 또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소득 대비 집값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석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지나고 아마 흐름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되겠지만
2021년 같은 폭등을 걱정하면서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그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좀 다른 것 같고 좀 다르게는 전문가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일단 뭐 3월, 4월부터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전환이 됐고요.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은 가거든요. 그러면 추석까지는 저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네. 추석 지나고는 이제 금리라든지 정책 상황을 봐야 되는데 또 변수가 이제 제가 정책 이야기 잠깐 했지만 정부가 아마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죠. 혹시 뭐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뭐 진보가 잡으면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집값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규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올라간다면 추석 전에 저는 규제 지역 지정이 추가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뭐 정책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게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고요? 마포하고 성동구 정도는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정이 되고 규제가 나온다면 또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좀 짚어볼게요. 전세금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네. 배당 통지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많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도 이제 실제로 제가 전화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있으면 네. 경매 넘어가면 이제 낙찰되는 돈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 나눠 가지는 순서가 있겠죠. 네. 순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제 순서대로 주게 되는데 신청 신청을 순서대로. 그렇죠. 네. 신청 순서를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돈을 네.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주소가 주민등록 초본을 근거로 하거든요. 근데 초본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틀리거나 그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니까 이게 집이 경매 넘어가고 어떡하지? 나 신청해야 되는데 알아보면 이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네.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혹시라도 초본 주소가 잘못됐다면 빨리 좀 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주소를 올려두고 짐을 두고 다른 데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거주하는 집에 어떤 우편물을 확인한다든지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네. 내 우편물 오자마자 바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좀 미리 당부를 좀 할 등본이 필요는 아니라 있습니다. 초본이군요. 초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본은 이제 어쨌든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하면 자기가 전입 신고를 하면 그걸 토대로 초본에 맞습니다. 기재가 될 테니까 네네. 그걸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신생아 대출, 특례 네. 대출 이거는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구입을 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신생아 대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신생아 대출이 9억 원 이하입니다. 네. 9억 원 이하면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는 찾기는 어렵고요. 네.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받나라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가 1위로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가 32% 비중을 차지하고요. 인천이 8.9%, 서울이 7.3%인데 서울이 안 좋아서 경기도로 간 건 아니고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39%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상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되는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은 적게 나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이 많은 경기도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분양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만 짚어주신다면요. 하반기 분양 물량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일단 한 3만 5천 가구 정도. 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네. 3만 5천 가구 정도고요. 작년이 2만 2천 가구 정도였으니까 네. 작년보다는 올해가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택지지구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네. 다음 주에 동탄하고 성남하고 이제 파주에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좋은 물량이 나오니까 네. 또 눈여겨보고 도전하셔도 파주, 좋을 것 운정, 같습니다. 성남, 금토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